오늘 사연을 통해 그간 무성했던 김정은 대역설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김정은을 지켜보았던 경호원 출신 탈북민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김정은 대역설이 진짜인지, 그렇다면 누가 이 진실을 알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호입니다. 지금은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가장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로 김정은의 호위소대원이었죠. 다들 어떻게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도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정은의 경호원이 될 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정말 탄탄대로겠구나 했거든요. 어릴 적 저는 평안북도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고아였어요. 매일 배를 골았고 추운 겨울에는 얇은 이불 하나로 떨며 잠들곤 했죠.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고아원에 가끔 외국 인사들이 와서 먹을 것들을 주거나 할 때도 있었고 당 차원에서 보여주기식이지만 배급을 어느 정도 관리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민들을 이렇게 아낀다, 이런 걸 방송에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그땐 그런 건 전혀 몰랐고 그냥 배 안 고프니까 좋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라나면서 저는 목표가 딱 하나였습니다. 배 골치 않고 살기. 그거 외에는 관심 가는 것도 없고 흥미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 유난히 체격이 좋고 키가 크고 힘도 세니까 뭘 해서든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17살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아원장이 저를 불러 중앙당 옥과에서 온 간부들을 만나보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들은 의외로 친절했습니다. 제 체격과 운동 능력을 칭찬하며 특별한 임무를 맡아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병훈련소로 들어가 974부대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땐 그저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는데요. 974부대에서의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체력 단련과 무술 훈련을 받았어요. 총기 다루는 법, 폭발물 처리하는 법, 심지어 독약 제조법까지 배웠죠. 가장 힘들었던 건 사상 교육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았어요.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우리는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쳐야 했죠. 세뇌가 참 무서워요. 처음엔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따라 외쳤지만 점차 그 말이 제 뼛속까지 스며들어 정말 목숨을 바쳐 김정은을 경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자 참된 기쁨이라고 느껴졌으니까요. 경호부대의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중 실수라도 하면 가혹한 체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는 동료가 사격 훈련에서 표적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얼음물 속에 머리를 박힌 채 30분을 버텨야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공포에 떨었지만 동시에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신병훈련소에서 부대 배치를 받고 정말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면 나누지 말고, 한겨울에도 12시간을 서 있으래도 서 있고, 정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 제 뒤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절박함이 절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저의 이런 절박함이 좋게 평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기회를 얻었어요. 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데다가 충성심도 좋다고 해서 김정은의 호위소대로 차출된 겁니다. 그때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자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호위소대원이 된 후 저는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됐죠. 화려한 연회장에서 벌어지는 사치스러운 파티들,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사치품들, 그 모든 것이 제가 고아원에서 보았던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령님은 나라를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시니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양 시내에서 열리는 김정은의 비공개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그의 바로 옆에서 경호를 맡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김정은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뒤뚱거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김정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게 들렸고 또 어떤 날은 그의 얼굴이 약간 달라 보였죠.
특히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이거나 턱선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김정은이 연설 중에 평소와는 다른 말버릇을 보이더라고요. 말을 할 때 입을 어떻게 떼고 종이를 어떻게 넘기는지 아주 사소한 차이였지만 저에겐 눈에 보였습니다. 사람이 말하기 전 습관, 종이를 넘기는 습관은 쉽게 바꿀 수 없잖아요. 이런 의문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위험했어요. 장군님에 대한 의심은 곧 반역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가까운 동료 경호원 민석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너는 최근에 수령님이 좀 달라 보이지 않아?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꼈던 의문을 다른 사람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의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저는 겉으로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속으로는 민석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봐. 다른 애들도 수군거리더라고. 수령님의 키가 어제는 좀 더 커 보였다느니 걸음걸이가 달랐다느니 저는 민석의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그만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수령님을 의심하는 건 반역이야.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김정은의 모든 행동, 말투, 표정을 세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됐죠. 어떤 날은 김정은이 오른손잡이 같더니 다음 날은 왼손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또 어떤 날은 그의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고 날카롭게 들렸죠.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제 마음속에 큰 의혹을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억누르려 노력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거야.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제 의심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김정은의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의 집무실 문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죠. 오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분명 김정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가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회의는 이미 끝났고 안에는 김정은 혼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어요. 그는 김정은과 놀랍도록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분명 김정은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의문들이 이 한 장면으로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목숨 바쳐 지켜온 사람이 진짜 김정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왜 대역이 필요한 걸까? 진짜 김정은은 누구지? 내가 지금까지 본 김정은은 전부 가짜였던 걸까? 이런 의문들과 함께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석에게도요. 이건 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죠.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된 후 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김정은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됐고 주변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과민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불안과 의혹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은 평양 중심부에 있는 고위 간부 숙소에서 열리는 비밀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김정은의 경호를 맡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났을 때 김정은이 잠시 화장실에 가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화장실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봐요. 오늘 온 김정은은 3번이야. 걸음걸이가 좀 불안정해 보이던데. 그래, 나도 느꼈어. 2번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번? 2번? 무슨 뜻일까요? 저도 모르게 귀를 더 가까이 대고 들었어요. 그나저나 한 번은 언제 돌아오지?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 아직도 병원인가? 쉿! 조용히 해.
그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돼. 대화는 거기서 끊겼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분명 김정은의 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경호하고 있는 김정은은 3번 대역이라는 거죠. 화장실에서 나온 김정은을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의 모든 행동이 어색해 보였고 말투도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보니 그가 진짜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대체 몇 명의 대역이 있는 걸까? 진짜 김정은은 누구지? 그리고 한 번은 어디에 있는 걸까?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신뢰하는 선배 경호원 태준 동무에게 물어봤어요. 저 혹시 김정은 장군님의 대역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태준 선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우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고위 간부들이 얘기하는 걸. 여러 명의 대역이 있다고요. 태준 선배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 내가 이런 걸 궁금해할 정도로 성장했다니 이제 내게 말해줘야 할 때인 것 같구나. 그날 밤 태준 선배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정은의 대역은 총 12명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 모두 김정은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어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대역이 아니야. 인간 방패라고 해야 할 거야. 태준 선배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암살 시도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서 진짜 김정은 대신 희생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거야. 언제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숨 바쳐 지켜온 김정은들이 사실은 언제든 죽을 수 있는 대역들이었다니. 그들도 저와 같은 북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니 말이에요. 태준 선배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대역들은 24시간 감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되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철저히 차단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소리, 걸음걸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까지 김정은과 똑같아지도록 강요받는다고 해요. 가장 끔찍한 건 말이야. 태준 선배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뭔데요? 그들은 김정은의 사생활까지 완벽히 재현해야 해. 심지어 기쁨조와의 관계도 말이야. 기쁨조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태준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김정은을 위해 선발된 젊은 여성들 말이야. 대역들은 그들과의 잠자리까지 연습해야 해.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어떤 말을 하고 심지어는 더 은밀한 행동까지도.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 형이 계속 말했어요. 대역들은 김정은의 침실 습관까지 완벽히 익혀야 해. 그의 취향, 행동 패턴, 심지어 특별한 요구사항까지 모든 것을 똑같이 해내야 하지. 만약 기쁨조 중 누군가가 의심을 품게 되면 그건 곧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니까. 저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할 연기를 넘어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였어요. 태준 선배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김정은이 되는 거야. 그들의 욕망, 취향, 심지어 가장 은밀한 순간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닌 거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대역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상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충성을 위해 감내해야 할 희생인지 아니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잔인한 행위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했어요. 한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 사람들은 가족과도 완전 단절된 채 인형처럼 살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죽게 될 텐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태준 선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우야, 내 충성심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곧 한 번을 경호하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한 번이 진짜 김정은이라는 걸 명심해.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야. 부디 조심하고 이 비밀은 목숨처럼 지켜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깊은 윤리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런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한 길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난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지? 진짜 김정은? 아니면 그의 대역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한 길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심경의 변화는 엄청난 파도를 제 머릿속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겉으로는 여전히 충실한 경호원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김정은을 만날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경호하던 김정은 5번이 암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감싸 안으며 제 몸으로 그를 보호했죠.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이 진짜 김정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그토록 충성을 바쳤던 대상이 제가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지키려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또 다른 희생양일 수도 있다니.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대역도 또 저도 가짜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아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슬펐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더욱 괴로웠던 건 제가 알게 된 대역들의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진짜 김정은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인간 방패였어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강요받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대역 훈련소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그곳에서 들려오는 훈련 소리, 명령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김정은 동지의 분신이다. 그의 걸음걸이, 말투, 표정, 모든 것을 완벽히 재현해야 한다. 강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여러 목소리가 합창하듯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김정은 장군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저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헌신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제가 훈련받을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극적인지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대역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기만의 시스템 속에서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점 더 제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커져갔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런 의문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료인 민석에게도요. 이런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불면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맴돌았어요. 이 대역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삶을 살게 된 걸까?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태준 선배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준 선배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영우야, 내가 그걸 궁금해할 줄 알았어. 사실 그들의 출신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태준 선배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역들의 대부분은 고아원 출신이거나 극빈층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후 남겨진 아이들이기도 했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선별돼 김정은과 비슷한 체형, 얼굴형을 가진 아이들을 골라내는 거지. 그리고 특별한 교육을 받게 돼. 이 교육은 사실상 세뇌에 가까웠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주입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우는 훈련을 받는 거죠. 성장기에 접어들면 그들은 지속적인 성형수술을 받아 턱선, 코, 눈, 심지어 귓불 모양까지 모든 것을 김정은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태준 선배는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일부 대역들은 김정은의 체형과 완벽히 일치시키기 위해 강제로 살을 찌우거나 빼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정은의 작은 흉터나 점까지 똑같이 만들기 위해 수술을 받는다고 해요. 가장 슬픈 건 그들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야. 오랜 세월 동안 거울에서 본 건 오직 김정은의 얼굴뿐이었으니까. 태준 선배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의 운명이야. 필요성이 사라지면 그들은 조용히 처리돼. 아무도 모르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말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대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체제의 가장 끔찍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김정은 한 명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제가 바쳐온 충성심이 모두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탈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때문에 더욱 위험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선택이 옳다고 믿었어요. 제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이제 제 앞에는 위험천만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각오했어요. 자유를 향한 이 여정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거라는 것을요.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 찬 것 같았죠. 저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힘들었어요. 저는 최고 경호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 모든 행동이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당했죠. 그런 상황에서 탈북 계획을 세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김정은의 국경 지역 시찰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수행팀에 포함되어 있었죠.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탈출 계획을 점검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지형, 경비 상황 등을 총동원해 가장 안전한 루트를 찾으려 노력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국경 지역으로 향했어요. 이동하는 내내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들킬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유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찼어요. 시찰이 끝나고 밤이 되자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배낭만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국경까지는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숲속을 헤매며 순찰병들을 피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번은 거의 붙잡힐 뻔했지만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건너게 해주세요. 물살은 생각보다 강했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드디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감, 해방감,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막 자유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앞으로의 여정도 험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중국에서의 생활은 숨죽이며 지내야 했어요. 언제 북한 요원들이나 중국 공안에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행히 탈북자들을 돕는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저는 베트남으로 향했어요.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다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붙잡힐까봐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으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정말 자유를 얻었다는 실감이 났죠. 동시에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대역들의 운명이 걱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해서도 한동안은 적응이 힘들었어요. 자유로운 세상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점차 이곳에서의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지금 저는 북한 인권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 제가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특히 김정은 대역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 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결의가 생깁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들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 특히 김정은의 대역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증언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진실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던 오늘의 사연이었는데요. 김정은을 위해 개인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북한이 언제쯤 자유를 찾게 될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6.25 참전용사의 후손, 평양뉴스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최근 북한의 최고위층 탈북이 연이어 일어나며 김정은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하죠. 오늘은 왜 이렇게 고위급 탈북이 이어지는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연입니다. 아무래도 김주애 관련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우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일했던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탈북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5년 전 저는 39살의 나이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어요. 당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당에 대한 제 충성심이 인정받았고 또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고위직에 오른 이후 저는 제대로 잠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을 더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이가 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이었는데요. 한 번은 김정은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수백만 달러어치의 명품들, 해외에서 공수해온 진귀한 음식들, 그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파티장 한쪽에서는 기쁨조들이 야한 옷을 입고 공연을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최고급 샴페인이 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모습 뒤로 보이는 경호원들의 굳은 표정과 긴장된 분위기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피로와 공포를 읽을 수 있었죠. 김정은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체제의 모순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이 계속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 지도자 일가의 사치와 낭비가 이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주어진 일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주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나만 아이돌 문화에 빠져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얼마 후 김주애가 군 간부들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공개석상에 나타났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주애는 북한의 전통적인 복장 대신 시스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길게 늘어뜨려 고데기로 스타일링을 했더군요. 마치 나만의 아이돌 가수 같았습니다. 이를 본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꼴이오? 우리의 전통을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남조선 문화에 물들었구만.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소? 나중에 언론에 공개될 때도 저런 차림새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 이런 말들이 은밀히 오갔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내부 발표가 있었거든요.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날, 저는 당 중앙청사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되었거든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김정은이 입을 열었어요. 동지들, 오늘 나는 위대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내 딸 김주애입니다. 우리 주애가 앞으로 북한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년 뒤에 발표를 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도 모르게 옆 사람을 쳐다봤는데 그의 표정에서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동통한 얼굴에 철모르는 표정의 여자아이가 우리의 후계자라니요. 믿기지 않았죠. 그 후 며칠 동안 당 청사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어요. 겉으로는 누구도 불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복도 구석이나 화장실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불평이 오갔습니다. 최 부장 들었소. 저 철부지 애가 우리의 후계자라니 말이 돼요? 라고 한 간부가 속삭이자 다른 이가 대답했죠. 쉿! 조심하시오. 그래도 난 이해가 안 가네. 김여정 동지가 있는데 왜 하필 저 애를? 어떤 이들은 더 대담했어요. 저 맹한 얼굴로 어떻게 우리를 대표한단 말이오? 게다가 여자아이라니. 해외에서 우릴 어떻게 보겠소? 그러던 어느 날 김여정이 김정은을 매우 성난 얼굴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무슨 일이 있나 쫓아간 제 귀에 김여정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이건 잘못됐어요. 주애는 아직 어려요. 게다가 그의 행동을 봐요. 남조선 문화에 물들어 있잖아요. 이런 아이를 후계자로 세우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김정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정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주애는 내 딸이야.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오빠,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주애 대신 다른 사람을 고려해볼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저라든가. 순간 김정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뭐? 내가 후계자가 되고 싶다고. 여정아,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진 모르지만 뭔가 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김여정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이런 대화를 들은 것이 알려지면 큰일 날 테니까요. 며칠 후 당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은 김여정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김여정 부부장, 자네가 우리 주애에 대해 뭐 할 말이 있다고. 김여정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위원장 동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애 동지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국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미 김정은에게 한바탕 당한 것으로 아는데 저렇게 자기 할 말을 하다니. 저는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김여정의 대답에 웃고 있던 김정은의 표정이 험악해졌죠. 자네가 감히 내 결정을 의심해?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단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할 뿐입니다. 존귀하신 자제분이지만 김정은이 말을 자르며 김주애를 불렀어요. 주애야, 이리 와봐. 내 고모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렴. 김주애가 건방진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주애의 모습은 북한의 전통적인 옷차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상의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고데기로 굵은 웨이브를 만들어 늘어뜨렸더군요. 손톱에는 반짝거리는 매니큐어가 선명하게 발라져 있었죠. 뭐야, 또 고모가 나 욕했어? 그녀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여정의 얼굴은 굳어졌고 방 안의 다른 간부들은 놀란 듯 김주애를 바라보고 있었죠. 김여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고모는 내가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 존귀한 혈통을 타고난 만큼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고 인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아, 진짜 짜증나. 고모는 왜 맨날 이래? 김주애가 눈을 굴리며 말을 잘랐어요. 난 이미 다 알아. 내가 물려받아서 잘하면 되잖아. 우리나라?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붙들어매. 김정은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다들 들었나? 우리 주애가 얼마나 당찬가. 이게 바로 새 시대의 목소리야.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라고. 김여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위원장님, 이건 됐어, 그만하라오. 김정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주애의 생각이 맞아. 우리는 변해야 해. 주애가 그 변화를 이끌 거야. 아직 어리니 잘 배우면 되지. 김주애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김여정을 노려봤어요. 들었지, 고모? 아빠가 나를 인정하셨어. 고모는 이제 내 말 들어야 해. 김여정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제 우려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짜증난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하고 싶은 말 하든가.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한다. 알겠나? 회의가 끝나고 김주애가 나가면서 김여정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모, 조심해.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둘 거야. 김여정은 한숨을 내쉬며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간부들은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하고 눈알만 굴리다가 회의를 끝냈죠. 눈앞에 펼쳐진 김주애의 철딱선이 없는 태도는 아무리 나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정도가 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철없는 김주애, 반발하는 김여정.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키며 맹목적인 끄덕거림만 해야 하는 간부들. 잠자코 듣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죽음을 각오한다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어쩌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주애의 생일을 맞아 김정은이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 호화 파티를 벌였다는 소식이 은밀히 퍼져나갔죠. 수백만 달러어치의 명품 옷과 보석,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공수해온 진귀한 음식들로 가득한 파티였다고 합니다. 인민들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화를 탕진한다니. 더구나 아이의 생일을 위해서라니 말이죠. 이 소식은 당 간부들 사이에서조차 큰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 인민들의 눈물로 명품을 사는 거나 다름없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밤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죠. 그러는 동안에도 북한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주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김정은 일가의 사치는 날로 심해졌어요. 차를 몇 대를 사는지 어디 끌고 나갈 곳도 딱히 없는데 차에는 왜 저렇게 집착하는지 이해도 안 갔습니다. 외제차면 뭐하나요? 달리는 곳이 북한 도로인데. 나라 사정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고위 간부들 생활도 힘들어진 지가 오래인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절망은 후계자가 김주애라는 거죠.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 이후 당 내부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의 물결이 이어졌지만 뒤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죠. 저 역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 중앙청사 복도에서 우연히 김주애와 마주쳤는데 주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 최 부장? 내 고모 못 봤어? 김주애가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못 배웠습니다, 주애님. 제가 공손히 대답하자 김주애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 고모. 내가 고모부터 썰어낼 거야. 감히 나를 간부들 앞에서 망신을 줬겠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김주애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최 부장,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북한은 내가 이끌 거야.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할 거라고. 그러니까 최 부장도 생각 잘해. 그 말을 남기고 김주애는 휘적휘적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저 어린아이의 예의 없는 행동은 가정교육을 짐작해 했죠. 이게 우리의 미래 지도자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김주애의 행동은 점점 더 오만방자해졌어요. 고위 간부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욕설을 내뱉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반동분자로 몰아붙였죠. 특히 김여정을 향한 적대감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당회의 도중 김여정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김주애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시끄러워, 고모. 내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 김여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자 김주애는 비웃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북한을 잡으면 고모가 숙청 1순위야. 알아도.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주애는 그 반응을 즐기는 듯 싱글벙글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자, 동무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직 어린애인데 목소리에는 위협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 아니면 고모? 김주애는 한 명 한 명 간부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회의실을 돌아다녔어요. 아무도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죠. 다들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군요. 김주애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가 이 나라의 미래야.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미래가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철없는 아이의 손에 달려있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도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번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고 또 한 번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죠. 하지만 모두 김정은도 아니고 김주애 선에서 싹 무시되고 말았어요. 고모, 좀 쉽게 설명해봐. 모르겠어.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김주애의 행동은 단순한 변덕을 넘어 북한의 미래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설마. 아니,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뭔가는 해야 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그때 우리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몰라도 아들을 이런 땅에서 키울 순 없었습니다. 한편 김주애는 점점 더 강력한 후계자로 내세워지고 있었어요.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연일 김주애를 찬양하는 기사를 실었고 TV에서는 그녀의 위대한 천재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됐죠. 우리의 존귀하신 자제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두혈통의 지도 아래 우리 조국은 더욱 강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선전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실제 모습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TV에서는 김주애 동지는 천재적인 지도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며 떠들어댔지만 제가 본 김주애는 그저 멍하고 멍청한 아이일 뿐이었어요. 한 번은 김주애가 핵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도 그녀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듣기만 했죠. 가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신 자제분께서는 핵기술에 대해 놀라운 이해를 보여주셨다. 곧 떠들어댔죠. 하지만 실제로 그날 김주애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데를 왜 오게 한 거야? 따분해 죽는 줄 알았네. 라며 하품만 연신했다는 이야기가 간부들 안에서 파다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경제 보고서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김주애는 가장 간단한 그래프도 읽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걸 듣고 저는 그만 실소를 참을 수 없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미래가 정말 걱정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게 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국가 행사가 열렸는데 김주애도 참석을 했습니다. 배가 나와서 코트가 터질 듯한 모습을 보며 살이라도 빼야 인민들의 반감을 안 살 텐데 저 배며 볼때기를 어쩌면 좋나 하며 씁쓸하게 웃고 있었죠. 행사장 주석단에는 김정은과 함께 김주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웬일로 좀 차분하게 있나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행동에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그 태도는 행사의 엄숙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아이고, 지금 저게 무슨 태도지? 한 동료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렇게 국가 행사에서? 김주애는 지루한 듯 하품을 하고 심지어 김정은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김정은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며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김정은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지만 주변의 고위 간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동료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불평할 수 있을 뿐이었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자리 김주애는 하품을 크게 하며 걸어가더군요.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챙겨야 하는 가면조차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여전히 밖에서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었지만 김주애 주변의 고위 간부들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공포를 느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는 북한의 미래가 없다고요. 김주애는 능력도 자질도 없는데 단지 김정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력을 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북한의 파멸일 것이 분명했어요. 회의감과 불안감,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유부단했던 제게 결론을 내려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김주애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리설주와 김주애의 사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새 옷 좀 사고 싶은데. 디올에서 신상 나왔대. 김주애가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리설주가 물었어요. 한 3,000달러 정도. 절약이란 걸 좀 해보려고. 두 벌만 사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0달러라니 북한 주민 모두가 주머니를 털어도 안 될 돈일 텐데요. 알았어, 내일 준비해줄게. 리설주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여 걸어가고 있는데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아주 작게 뭔가를 불평하고 있더군요. 그들은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저 어린애를 내세우는 것도 참 그렇긴 한데. 장군님 속도 속이 아니겠지? 한 경호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경호원이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지. 큰아드님이 지적장애잖아. 하나라도 멀쩡한 게 어디야. 그래, 적어도 사지육신과 정신은 멀쩡하니까. 그런데 참, 근데 큰아드님은 영호전이 없는 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좋아지겠어. 간단한 지시도 이해를 못해. 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줘야 했다니까. 그래, 뭐 비교하자면 그나마 딸이. 뭐 그래도 낫지. 비교 대상이 이렇게 되니 그 딸도 괜찮아지네. 그때 누군가 오는 소리에 그들은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진 채 그 자리를 떠났어요.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김주애에 대한 그들의 평가. 이 모든 게 북한의 어두운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김정은의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정은 집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공공연히 알고 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살 순 없어. 미래가 없어. 가자.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미쳤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 살다간 우리 아들의 미래도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탈북의 위험성, 실패했을 때의 결과, 성공하더라도 겪어야 할 어려움들, 모든 것을 고려했어요. 아빠, 우리 정말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갈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경을 넘을 방법, 필요한 물품들, 탈북 후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이 아득히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가슴속에서 움틀거렸습니다. 자, 이제 가자.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해. 그렇게 우리 가족의 탈북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녘, 우리 가족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아내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온몸은 긴장으로 곧 터질 것만 같았죠. 아빠, 무서워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 아들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경로를 따라 국경으로 향했어요.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지위를 이용했기에 국경으로 가는 길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죠.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저 강만 건너면 돼. 우리는 어둠을 틈타 강을 건넜어요. 물은 차가웠고 물살도 거셌습니다. 아들이 덜덜 떨며 울음을 참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조금만 참아, 우리 아들. 곧 자유의 땅이야. 1시간여의 사투 끝에 우리는 간신히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끔찍했어요.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치고 때로는 좁은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죠. 아빠, 우리 언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 역시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한 달여의 도피 끝에 우리는 라오스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죠. 여기서 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안전할 겁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은 정글을 통과해야 했어요. 뱀과 독충들의 위험, 그리고 끝없는 습기와의 싸움이었죠. 여보, 더는 못 걷겠어요. 아내가 쓰러질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등에 업고 걸었어요. 아들의 손을 잡은 채로 조금만 더 힘을 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난 고통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2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한국 땅에 입을 맞췄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이후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김주혜의 실체, 북한의 실상, 그리고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최 선생님, 정말 큰 고초를 겪으셨군요. 국정원 직원이 말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북에 남겨진 사람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많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김주혜에 대한 정보는 귀중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김주혜를 중심으로 한권력 투쟁, 4대 세습의 위험성,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증언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통일된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한 생활을 하나씩 배우며 적응해 가는 중입니다. 저는 여러 단체에서 강연을 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아직 대한민국이 익숙하지 않아 때로는 위협을 받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꿈,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꿈을. 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겠다고.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누리는 대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탈북 여정은 끝났지만 진정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을 향한 여정이죠. 그 길이 멀고 험난하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려나갈 미래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고위급 탈북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중심에 김주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김주애를 계속 후계자로 내세울 것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